웬 계집이 관장이냐? 진짜 웃기지도 않네. 고요하던 체육관의 공기를 찢는 것은 거칠고 천박한 목소리였다. 목소리의 주인은 문신이 가득한 팔뚝을 드러낸 채 입구에 서 있는 남자. 황동철이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비슷한 인상의 덩치 두 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서 운동에 집중하던 사람들을 위압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평화롭던 하늘체육관의 오후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깨졌다. 이곳은 최신식 기구가 즐비한 대형 헬스클럽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땀 흘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겨움이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역기를 드는 노인, 러닝머신 위에서 가볍게 뛰는 주부, 학업 스트레스를 풀러온 학생들까지 모두가 이곳의 주인이었다. 그 평화의 중심에는 항상 최유진 관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관장이라는 직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녀는 낡은 공구 상자를 옆에 두고 삐걱거리는 런닝머신의 부품을 조이고 있었다. 질끈 묶은 머리, 기름때가 살짝 묻은 평범한 운동복 차림은 영락없는 시설 관리인에 가까웠다. 젊고 선량한 박지민 트레이너가 황급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직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회원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회원 등록을 원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황동철은 박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회원 등록, 야, 꼬맹아. 우리가 이런 고물들로 운동하게 생겼냐? 딱 보아하니 돈도 못 버는 구멍가게 같은데. 관장 나오라 그래. 우리가 아주 좋은 사업 제안을 하러 왔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회원들은 불안한 듯 운동을 멈추고 힐끔거렸다. 박지민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최유진 관장이 기계를 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회원님들 운동에 방해되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황동철의 옆에 있던 덩치 하나가 박지민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어쭈, 이 새끼가 말대꾸를 하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박지민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공포가 어렸다. 그는 힘으로 이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기계 수리에 몰두하던 최유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손에 든 스패너를 공구 상자에 내려놓고 손에 묻은 기름을 수건에 닦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침착한 걸음걸이로 그들 앞에 섰다. 제가 관장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황동철은 눈앞에 나타난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여자를 보고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뭐 당신이 관장이라고 이봐. 아줌마. 장난하는 거지. 이런 데는 원래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 관장이 어울리는 거 아니었나. 웬 계집이 관장이라니. 그의 말에는 여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무시가 가득했다. 그의 눈에 비친 최유진은 그저 평범하고 어쩌면 만만해 보이는 중년 여성일 뿐이었다. 그는 박지민을 밀치고 유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는 이 구역을 관리하는 동철 개발 사람들이다. 당신네 체육관이 우리 구역에서 안전하게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좀 내야겠다 이거야.
최유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황동철의 오만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체육관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회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쇠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위험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박지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최유진 관장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회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때도 늘 차분한 대화로 풀어나갔다. 저런 무식한 폭력배들을 상대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터였다. 하지만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체육관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보호비란요. 저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업에 방해되니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것은 거절의 의사를 담은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황동철의 귀에는 어리석은 저항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최유진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손을 뻗으려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대신 그는 더욱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체육관을 둘러보며 가장 비싸 보이는 러닝머신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발로 계기판을 강하게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파편이 바닥으로 튀었다. 회원들 사이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매달 300만 원. 다음 주까지 준비해놔. 안 그러면 이 고물들 전부 다 박살날 줄 알아. 그는 최유진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특히 당신, 관장이라는 여자. 몸으로 때우는 일은 없어야지. 안 그래, 여자는 곱게 다뤄줘야 하는 법이니까.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성희롱적인 모욕이 담겨 있었다. 박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상대는 셋이었고 자신은 혼자였다. 무엇보다 그는 관장을 지켜야 했다. 황동철과 그의 무리는 자신들의 위세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하게 몸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했다고 믿었다. 약해 보이는 여자 관장은 겁을 먹었을 것이고 다음 주에는 순순히 돈을 내놓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영역을 침범했는지 어떤 고요한 분노에 불을 지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문을 향해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등 뒤에서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타협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통첩과도 같은 소리였다. 황동철은 짜증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최유진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황동철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부하 2명도 걸음을 멈추고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배짱인가 하는 표정으로 최유진을 쳐다봤다. 체육관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 쪽으로 걸어왔고 방금 전 황동철이 발로 걷어찬 런닝머신 앞에서 멈춰섰다. 최유진은 부서진 계기판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없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진단하는 기술자처럼, 혹은 작전 지역에 파손된 장비를 확인하는 지휘관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황동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첫째, 제 직원에게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부순 이 기계에 대해 변상하셔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논리적이었기에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폭력과 무법이 유일한 언어인 자들에게 그녀는 이성과 상식의 언어로 말을 걸고 있었다. 그 순간 황동철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야, 너네도 들었냐?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네. 변상을 하라고. 세상에 내가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 아줌마, 지금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그녀를 비웃었다. 그들에게 최유진의 정중한 요구는 나약함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힘의 논리 앞에서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어리석은 여자. 그들은 그녀의 평온한 태도를 자신들의 위협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멍청함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황동철은 최유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어.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이쁨 받는 거야. 어디서 가짠게 사관이 변상이니 씨부리는 거야.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는지 알고는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여자는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의 말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인 여성 비하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민 트레이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유진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그만하시죠. 어떻게 여자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용감한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황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박지민을 향해 성큼 다가왔다. 이 새끼가 아까부터 자꾸 끼어드네. 트레이너면 근육만 키울 것이지. 어디서 정의의 사도 행세야. 그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박지민의 가슴을 밀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지민은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쓰러진 박지민은 고통스러운 듯 기침을 터뜨렸다. 최유진의 미간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쓰러진 박지민에게 시선을 잠시 두었다가 다시 황동철 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박지민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피고는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지민 씨, 괜찮아요. 일단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박지민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지민을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게 한 뒤 다시 그 세 명의 남자와 마주섰다. 이제 그녀와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황동철은 최유진의 이런 태도가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 자신의 힘과 위협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는 저 여자의 눈빛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본보기로 저 여자를 완전히 꺾어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위가 서고 앞으로 이 구역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감히 대들지 못할 것이었다. 끝까지 좋게 해결할 기회를 걷어차는구나.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관장이라는 타이틀이 내 몸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황동철은 경멸적인 말을 내뱉으며 성큼성큼 최유진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폭력적인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황동철의 부하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훑자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체육관은 거대한 압력솥처럼 폭발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저 여자 관장님, 이제 큰일 났다. 마침내 황동철의 거친 손이 최유진을 향해 뻗어왔다. 그의 목표는 그녀의 머리채나 멱살이었을 것이다. 굴욕을 주고 공포를 심어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니까.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년에 그 잘난 낯짝을 오늘 박살내주마. 그는 그렇게 외치며 최유진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황동철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여자의 어깨가 아니었다.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했던 어깨였고, 적진의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전우를 부축했던 어깨였으며,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대의 지휘관으로서 별과 계급의 무게를 견뎌냈던 바로 그 어깨였다. 최유진을 향한 물리적인 도발. 그것은 억눌려 있던 야수의 잠금 장치를 풀어버린 것과 같았다. 황동철의 소나기가 그녀의 옷깃을 움켜쥐는 순간 체육관의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최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평범한 동네 체육관 관장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극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섬광이 번뜩였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황동철의 소나기가 최유진의 어깨를 움켜쥐는 바로 그 찰나. 체육관의 모든 것이 변했다. 공기 중에 산소 분자가 갑자기 얼어붙기라도 한 듯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조롱과 위협, 회원들의 불안한 숨소리마저 완벽하게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시간의 흐름이 뒤틀린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 변화의 진원지는 바로 최유진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평범한 동네 체육관 관장의 모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실전과 훈련으로 단련된 날카롭게 벼려진 인간 병기 그 자체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눈빛, 자세, 심지어는 호흡 하나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다. 황동철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손에 잡힌 그녀의 어깨는 여성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단순한 근육의 견고함이 아니었다. 마치 강철로 만든 구조물을 잡은 것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는 당황해서 손에 더 힘을 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최유진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황동철의 손목을 뿌리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왼손이 부드럽게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그의 손목 위로 올라왔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유려하고 빨라서
황동철의 눈은 그 궤적을 제대로 쫓지도 못했다. 최유진의 손가락들이 정확하게 황동철의 손목 관절과 신경이 밀집된 부분을 파고들었다. 엄지손가락은 손목 안쪽의 혈관을, 나머지 손가락들은 손등의 뼈와 인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것은 폭력적인 움켜쥐음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정교하고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크크크. 황동철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목에서부터 시작된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전기에 감전된 듯한 날카로운 충격이 팔꿈치를 지나 어깨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뇌가 온몸의 근육에게 힘을 빼라고 비상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소나귀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최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황동철의 손목을 잡은 채 몸의 중심을 낮추며 반대 방향으로 아주 살짝 비틀었다. 단 몇 센티미터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효과는 가공할 만했다. 황동철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팔 전체를 지배하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황동철의 무릎이 체육관 바닥에 처박혔다. 100kg이 넘는 거구의 남자가 그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던 여자의 손짓 하나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넋을 잃었다. 황동철의 두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황동철은 고통과 굴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바닥에 꿇린 무릎으로 버티며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을 장악당한 채로는 불가능했다. 최유진의 손은 마치 바이스플라이어처럼 그의 손목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이 완전히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최유진은 무릎 꿇은 황동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눈은 적을 신문하는 취조관의 눈이었고 목표물을 조준하는 저격수의 눈이었으며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눈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체육관의 정막을 깨고 모든 이의 뇌리에 칼날처럼 밝혔다. 707 특임대 중령 최유진.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가진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707 특임대. 대한민국 군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 검은 베레모라 불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괴물들의 집단, 그리고 중령이라는 계급, 그것은 수백 명의 그런 괴물들을 지휘하는 야전 지휘관의 직책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체육관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황동철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치발링치. 중령 말도 안 돼. 이 여자가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가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의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손목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 힘든 압력과 고통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어깨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다.
그 말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무서운 예고가 담겨 있었다. 네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춘다면 여기서 끝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박지민 트레이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는 최 관장의 입에서 나온 707 특임대 중령이라는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언제나 조용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그녀. 낡은 운동기구를 손수 고치고 회원들의 작은 불평까지도 미소로 받아주던 그녀의 모습 뒤에 그런 무시무시한 정체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경외감을 느꼈다.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 보던 친절한 관장님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최정예 군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최유진의 뒷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든든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침착함,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리고 무례한 폭력배들을 대하던 정중하지만 단호했던 태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정체를 암시하는 조각들이었다. 그들은 그 조각들을 보고도 눈앞의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그 힘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황동철이 그 봉인을 스스로 풀어버린 것이다. 최유진의 입에서 나온 707 특임대 중령이라는 6글자는 황동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방아쇠가 되었다. 굴욕감. 그의 인생을 지배해 온 원초적인 감정이 고통과 공포를 집어삼키고 울와하시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려왔는지 잊지 않았다. 길바닥 인생이라도 그에게는 그만의 자존심과 서열이 있었다. 그런데 감히 그것도 여자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력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특임대니 중령이니 하는 단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자신을 속이기 위한 허풍이거나 설령 사실이라 해도 상관없었다. 군인이면 뭐 어쩔 것인가. 여기는 군부대가 아니라 자신이 왕처럼 군림해온 구역이었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폭력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비명을 질렀다. 뭘 꾸물거려. 이 병신들아. 황동철은 무릎 꿇린 채로 핏발선 눈으로 얼어붙어 있는 두 부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전현이 사기를 치는 거 안 보여. 그냥 미친년이야. 당장 전현 잡아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앞에 끌고 오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넋을 놓고 서 있던 두 부하가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여자 하나에게 제압당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 익숙한 폭력의 논리로 돌아왔다. 그들의 단순한 머리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대신 두목의 명령을 따르는 쪽을 택했다. 까짓것 여자 하나. 둘이서 동시에 덤비면 어떻게든 되겠지. I think it.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오른쪽에 서 있던 유난히 덩치가 큰 남자였다. 그는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최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기술 따위는 몰랐다. 그저 자신의 육중한 체중과 힘을 실어 날리는 무식한 주먹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믿어왔다. 그의 목표는 최유진의 얼굴이었다.
저 고요하고 짜증나는 표정을 박살내고 싶었다. 거대한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날아왔다. 지켜보던 몇몇 회원들이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최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을 향해 오히려 상체를 살짝 숙이며 반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거구의 주먹은 그녀의 머리 위 허공을 갈랐다. 남자는 자신의 주먹이 빗나간 것에 당황할 틈도 없었다. 최유진의 몸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 그녀의 왼손 손날이 번개처럼 솟구쳐 그의 육중한 팔 안쪽, 신경이 밀집된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툭 하는 근육이 끊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헉 남자의 입에서 비명 대신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팔 전체에 퍼지는 극심한 마비 증상과 함께 그의 오른팔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축 늘어졌다. 최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남자의 목덜미를 가볍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귀 밑바 경동맥동이라 불리는 급소를 엄지손가락으로 짧고 강하게 압박했다. 남자의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면서 그의 거대한 몸은 모든 힘을 잃고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체육관 바닥이 울릴 정도의 육중한 소리를 내며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단 2번의 움직임에 거대한 산 같던 남자가 쓰러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일어났다. 남아있던 다른 부하 한 명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 혹은 해부에 가까웠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하지만 황동철의 악에 바친 고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뭐해, 이 새끼야. 뒤에서 덮쳐 두목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돌아올 후환이 눈앞의 여자에 대한 공포를 간신히 눌렀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최유진의 등 뒤를 향해 달려들었다. 어떻게든 붙잡아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최유진은 등 뒤에서 달려드는 그의 기척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남자가 그녀를 거의 다 붙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최유진은 몸을 살짝 틀며 왼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우아한 학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달려들던 남자는 목표물이 사라지자 허공에 팔을 휘저었고 자신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최유진의 오른팔이 채찍처럼 휘어지며 남자의 스쳐 지나가는 팔을 낚아챘다. 그녀는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몸을 낮추며 그의 팔을 지렛대처럼 꺾어버렸다. 유도나 주짓수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관절 기술이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펼쳐지는 기술은 차원이 달랐다. 으드득 체육관 전체에 사람의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으아아아악 남자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꿈치 관절이 완전히 탈구되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최유진은 비명을 지르는 남자를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는 탈구된 팔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제 남은 것은 황동철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두 부하가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처참하게 무력화되는 과정을 무릎 꿇린 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원초적인 공포와 경악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훈련된 살인 병기. 그 자체였다. 히.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는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무릎 꿇린 자세 그대로 엉금엉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꼴사납고 비굴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자존심 따위를 챙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최유진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황동철의 얼굴을 뒤덮었다. 황동철은 마지막 발악처럼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두르려 했다. 그의 손이 칼을 완전히 펼치기도 전에 최유진의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군화 앞코가 정확하게 그의 손목 안쪽을 걷어찼다. 딱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황동철의 손목뼈가 부러졌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고 손에서 놓친 칼은 허공을 날아 멀리 떨어졌다. 최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황동철의 턱을 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를 줬을 때 얌전히 돌아갔어야지. 그녀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의 명치에 가벼운 무릎차기를 넣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황동철은 숨을 쉬지 못하고 흰자위를 드러내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그는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경련하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체육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3명의 남자는 이제 바닥에 널브러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최유진은 그들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옷매무새에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격렬한 싸움을 벌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공구 상자로 다가가 스패너를 집어들고 부서진 러닝머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뿐이었다. 체육관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회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최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지민 트레이너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방금 전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무술의 정점을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이 아니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이 녹아든 완벽하게 통제된 힘의 현현이었다.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침묵은 소음보다 더 무거웠다. 체육관 안의 공기는 마치 압축되었다가 터져버린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를 빨아들였다. 바닥에 보기 흉하게 널브러진 세 남자의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그 정막을 깨뜨렸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망가진 육신을 가진 패배한 짐승들에 불과했다. 모든 시선은 한 곳으로 모여 있었다. 최유진. 그녀는 이 모든 파괴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마치 폭풍의 눈처럼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가쁘지 않았고 이마에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다. 방금 전 3명의 건장한 남자를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자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사는 이미 끝난 전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비틀거리며 서 있는 박지민 트레이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와 가슴을 가볍게 살피며 물었다. 괜찮아요. 지민 씨,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박지민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그는 고통보다 충격이 더 컸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그의 뇌가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관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상태를 확인한 최유진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운동복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군용 특수 장비가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낡은 모델의 스마트폰이었다. 회원들은 그녀가 당연히 112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119를 불러 저들을 병원으로 실어 보내려나. 몇몇은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한 세 자리 숫자를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저장된 특정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은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걸자마자 마치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상대방이 받았다. 최유진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간결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최유진 중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조금 전 황동철을 향해 내뱉었던 그 선언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지휘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식적인 발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육관의 고요함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잠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듯 하더니 곧바로 상황을 요약했다. 코드명 세븐, 현재 위치, 서초구 하늘체육관, 민간인 폭력배 3명과의 물리적 충돌 발생, 전원 제압 완료, 부상자 있으나 생명에 지장 없음, 상황 종료를 위해 헌병대 지원 요청합니다. 그녀의 말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제된 보고였다. 코드명 세븐, 제압 완료, 헌병대 지원 요청. 일반인들은 평생 들어볼 일 없는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특히 헌병대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민간 경찰이 처리할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현역. 그것도 특수부대 중령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이제 군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황동철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직 의식이 없는 채로 증명하게 될 터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짧은 대답이 들려온 듯했다. 최유진은 알겠습니다. 대기하겠다. 라는 짧은 말과 함께 통화를 종료했다. 통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평소의 온화한 관장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운동 계속하세요. 곧 군 관계자들이 와서 이 상황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께는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휘관의 명령과도 같은 안정감을 주었다. 아무도 선뜻 운동을 다시 시작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최유진과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다. 어쩌다 우리 동네 체육관 관장님이 707 특임대 중령이었을까? 그녀는 왜 여기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 최유진은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아까 황동철이 걷어차 부서뜨린 러닝머신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공구 상자를 열고 스패너를 꺼내들어 묵묵히 수리를 시작했다. 끼익끼, 끽. 금속 부품을 조이는 소리만이 체육관의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현실적이었다. 박지민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최유진에게 다가갔다. 관장님. 아니, 중령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다른 호칭으로 불렀다. 최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여기서는 그냥 관장님이에요. 지민 씨. 그리고 아까는 고마웠어요. 용감하게 나서줘서. 그 칭찬에 박지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미약한 저항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알기에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에게 큰 위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닌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체육관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그 움직임은 매우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곧이어 체육관 문이 열리고 각 잡힌 제복을 입은 헌병들과 사복 차림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차량들이 멈춰서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체육관의 공기를 짓눌렀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이들은 동네 파출소의 순경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절도가 있었고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잘 다려진 제복을 입은 헌병 2명과 그들을 지휘하는 듯한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특히 사복을 입은 남자들의 풍채는 평범한 형사와는 격이 달랐다. 그들의 몸에서는 훈련으로 단련된 군인 특유의 기운과 함께 정보를 다루는 자들의 냉철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들은 체육관 안의 어지러운 광경을 빠르게 훑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회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최유진까지. 그들의 시선은 최유진에게서 멈췄다. 무리를 이끌고 온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복 남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유진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최유진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허리를 굽혀 경례했다. 군대식 경례는 아니었지만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이 담긴 몸짓이었다. 중령님, 국군방첩사령부 김진철 소령입니다. 연락받고 왔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그 이름이 김소령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체육관에 있던 몇몇 예비역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헌병대도 무서운 존재였지만 방첩사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군 내부의 간첩을 색출하고 군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군 최고의 정보수사기관.
그들이 직접 출동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군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군사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비화되었음을 의미했다. 최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이들이 체육관 운영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했다.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었다. 그의 시선이 황동철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황동철. 역시 이놈들이었군. 김소령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마치 오래된 골칫거리를 드디어 마주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지시했다. 이 자들, 신원. 자네도 알지, 최근 우리 쪽에서 주시하고 있던 놈들이다. 부하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제3공수여단 주둔지 인근 상가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호비를 뜯어온 혐의로 내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손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황동철 일당은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근처에서 군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김소령은 혀를 차며 말했다.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저런 짓을 벌이는 것만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감히 현역, 그것도 707의 지휘관을 건드려 이놈들은 오늘로 끝이다. 단순 폭행, 공갈 협박으로 안 끝나. 이건 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당장 전원 연행해. 그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 황동철 일당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 순간이었다. 지켜보던 회원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싸움이 상상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의식을 잃었거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조폭들에게 다가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그들의 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팔이 탈구된 남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헌병은 군 병원으로 이송될 테니 거기서 치료받아라라는 냉정한 말만 되돌려줄 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권을 가진 민간인이 아니었다. 군사 재판에 회부될 안보 사범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의식을 잃었던 황동철이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뭔데 이래, 우리는 민간인이야. 경찰 불러.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악했지만 그의 저항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김소령이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황동철 씨, 당신은 지금부터 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의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연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이제부터 치르게 될 테니까. 황동철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국가 안보 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을. 그의 조폭 인생은 오늘 이곳에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한 것이다. 헌병들은 3명의 조폭을 마치 짐짝처럼 끌고 체육관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들을 태운 군용 차량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김소령은 최유진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중령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놈들 배우까지 전부 파헤쳐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조사가 필요할 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유진은 담담히 대답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원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노고를 치하하는 듯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김소령과 방첩사 요원들도 조용히 체육관을 떠났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퇴장은 신속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체육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달랐다. 공포와 충격은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경외감과 함께 기묘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회원들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이 평범한 동네 체육관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시선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낡은 런닝머신을 수리하고 있는 최유진의 뒷모습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관장님이 아니었다. 그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였다. 군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체육관에는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바닥에 남은 희미한 핏자국과 부서진 런닝머신만이 조금 전 벌어진 비현실적인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다. 회원들은 운동을 재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경외와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의 대화 중심에는 언제나 최유진 관장의 이름이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김진철 소령과 그의 팀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그들은 목격자인 회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관의 작은 사무실을 임시 조사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김소령은 회원들 앞에 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협조를 구했다.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느끼신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은 체육관의 가장 오래된 회원인 김노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조사관 앞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우리 최 관장이 그냥 아들, 딸 다 키워놓고 소일거리로 체육관 하는 평범한 여사장인 줄로만 알았지. 늘 과묵하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도 어찌나 깍듯했는지 몰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상에 잠겼다. 그 깡패놈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때 사실 나는 최 관장이 제일 먼저 다칠까봐 걱정했소. 그런데 그놈이 최 관장 어깨를 딱 잡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군. 눈빛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60평생 그런 눈은 처음 봤어. 그 다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 눈 몇 번 깜빡이니까 장정셋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란 말이야. 다음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매일 운동하러 오던 동네 주부 이 씨였다. 그녀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듯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솔직히 너무 통쾌했어요. 그 인간들이 웬 계집이 관장이냐면서 무시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이 아니 중령님이 그놈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걸 보니까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여자도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는 걸 저렇게 멋지게 보여주시다니. 그녀의 증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넘어 그날의 사이다 같았던 감정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약자라고 여겨졌던 존재가 자신을 억압하던 편견과 폭력을 완벽하게 깨부수는 데서 오는 대리만족과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최유진을 단순한 영웅이 아닌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사람은 박지민 트레이너였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건의 중심에 가까이 있었다. 김소령은 그의 얼굴에 남은 긴장감과 경외감을 읽어내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다. 박지민 씨, 맞으시죠?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지민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네. 처음 그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먼저 응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시비를 걸 목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오히려 저를 밀치고 관장님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무력했던 자신을 떠올리는 듯 잠시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관장님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관장님을 여자라고 무시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지만 관장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하셨습니다. 조사관은 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박지민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황동철이라는 자가 관장님의 어깨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관장님이 잔잔한 호수 같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해일처럼 변하셨습니다. 눈빛, 자세, 분위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휘관의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증언은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최유진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기억해냈다.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장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공격했습니다.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술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비명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잔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압도적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다짐을 털어놓았다. 오늘 일을 겪고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라는 것을요. 저는 관장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지민의 진술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소령은 그의 눈에서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선 한 인간의 성장을 위한 깊은 결의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지민을 내보냈다. 모든 조사가 끝났다.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진술들이 한결같이 최유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소령은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최유진 중령.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군인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군 내부의 기록을 넘어 이 작은 동네 체육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새롭게 쓰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체육관의 저녁은 그렇게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장소는 하늘체육관의 땀과 열기가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다.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회색 벽, 그리고 천장에서 내리쬐는 서늘한 백색 조명. 이곳은 국군방첩사령부 지하에 위치한 어느 취조실이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인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떠다녔다. 그 방의 중앙에 황동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동네를 주름잡던 거만한 깡패가 아니었다. 깁스를 한 팔은 복이 흉하게 매달려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구치소에서 지급한 듯한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몸을 떨었다. 어제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길 잃은 짐승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취조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진철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황동철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김소령은 아무 말 없이 황동철을 쳐다보았다.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과 냉정한 시선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황동철의 숨통을 조여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김소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사실을 나열하는 기계의 음성 같았다. 황동철 씨, 본지은, 부산, 전과 12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아주 화려하더군요. 겉으로는 동철개발이라는 멀쩡한 회사를 운영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군부대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뜯어내는 전문적인 갈취범이었습니다. 김소령은 서류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 조직에 대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3공 수여단 근처에서의 당신들 활동은 단순한 동네 깡패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당신이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당신은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황동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른 입술을 핥을 뿐이었다. 그는 어제의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하필이면 군인 출신 여자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김소령의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기 위안마저 산산조각 냈다. 당신이 어제 어깨를 잡고 행패를 부린 최유진 관장. 그녀가 누구인지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겁니다. 김소령은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며 황동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국가급 대테러 부대이자 적진 깊숙이 침투해 국가 원수를 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의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최유진 중령은 바로 그 707특임단의 현직 대대장입니다. 황동철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대대장. 그는 군대 용어는 잘 몰랐지만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감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동네 체육관 관장이 아니라 수백 명의 인간 병기들을 직접 지휘하는 현역 지휘관.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김소령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은 어제 단순한 민간인을 폭행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국가 1급 기밀인 특수부대 지휘관의 신변을 위협했고 그녀의 얼굴과 신상을 노출시켰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어깨를 잡은 그 순간부터 당신의 죄목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죄에 준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로 격상된 겁니다. 김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당신 조직이 제3공 수여단 근처에서 벌인 모든 갈취 행위, 이제는 전부 군사기밀보호법과 연계되어 재수사될 겁니다. 혹시라도 당신들이 상인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부대 위치나 훈련 정보 같은 것을 들은 적은 없는지, 혹은 당신들 배후에 군사 정보를 빼내려는 불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방첩사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파헤칠 겁니다. 절망. 황동철의 얼굴 위로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빠진 늪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이것은 경찰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변호사 뇌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작은 벌레에 불과했다. 당신 덕분에 일이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황동철 씨, 김소령이 다시 그의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당신 조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체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무실과 자금 흐름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뒤배, 당신에게 정보를 흘려주던 비호 세력들까지 이번 기회에 전부 뿌리 뽑을 생각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어준 아주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황동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돈 몇 푼 뜯어내려고. 여자인 줄 알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애원은 차가운 취조실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김소령은 무너져 내린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동정이나 연민은 없었다. 법과 원칙,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명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황동철은 흐느끼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공포를 먹고 살아왔다. 그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몰랐다. 진짜 힘은 문신이나 덩치, 혹은 고함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조용하고 냉철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의 깡패 인생은 그가 가장 우습게 여겼던 웬 계집 하나를 잘못 건드린 대가로 너무나도 허무하고 완벽하게 끝장나 버린 것이다. 취조실의 백색 조명 아래 한때 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남자는 그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흐느끼는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하늘체육관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삐걱거리던 런닝머신은 말끔하게 수리되었고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흔적들도 깨끗하게 지워졌다. 회원들은 다시 땀을 흘리며 운동에 매진했고 역기와 기구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체육관을 감도는 공기의 질감이 달라졌다. 이전의 평화가 그저 아무 일 없는 상태였다면 지금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견고한 평온이었다. 회원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대할 때 더 큰 유대감을 보였고 체육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깊은 애착과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최유진 관장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다. 아침 일찍 나와 묵묵히 기구를 닦고 회원들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고 말투는 간결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평범한 동네 체육관 아줌마로 보지 않았다. 회원들은 운동을 하다가도 자신들 사이를 오가며 꾸준히 일을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경외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일상을 지켜준 영웅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듯한 든든함을 느꼈다. 우리 관장님이 그 707 부대 중령님이라면서 쉿, 조용히 해. 괜히 아는 척하면 부담스러워 하실라. 회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약속이 생겼다. 그날의 일을 먼저 입에 올리지 않는 것,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자신들의 수호자에게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존중이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박지민 트레이너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보이던 어수룩함과 망설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중함과 결의가 들어섰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회원들을 지도했고 쉬는 시간에는 묵묵히 자신의 훈련에 매진했다. 그의 눈빛에는 뚜렷한 목표가 생긴 사람, 특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체육관이 비교적 한산한 시간에 박지민은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최유진에게 다가갔다. 최유진은 사무실에서 체육관의 낡은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지민은 그녀의 책상 앞에 똑바로 서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관장님.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떨림 없이 단단했다. 최유진은 장부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지민 씨. 박지민은 허리를 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의 말은 진심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단순히 운동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장님께서 가지신 그 강인한 정신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제 자신과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솔했다. 그는 그날의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자신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최유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일 새벽 5시까지 체육관으로 나와요. 늦지 말고.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허락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지민의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늘 체육관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지휘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 신화처럼 번졌다. 그 결과 체육관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회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길에 불안을 느꼈던 여성들,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불량배들에게 시달린 경험이 있는 노인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를 둔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체육관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체육관이 제공하는 안전과 신뢰를 찾아온 것이었다. 체육관은 어느새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약자들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이자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유진은 말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이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회원들이 모두 떠난 체육관에 최유진과 박지민만이 남았다. 그녀는 땀 흘리며 샌드백을 치고 있는 박지민의 자세를 조용히 교정해 주었다. 어깨에 힘 빼고 허리로 쳐야지. 그녀의 지도는 짧고 핵심적이었다. 그 평범한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하늘체육관은 상처를 딛고 더욱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몇 주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늘체육관은 동네의 명물이자 사랑방이 되었다. 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체육관 관장을 넘어 이 지역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와 같은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조용한 카리스마와 든든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체육관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그곳을 찾는 이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지민 트레이너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는 매일 새벽 최유진의 지도 아래 혹독한 훈련을 소화했고 그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회원들을 능숙하게 지도하며 특히 자신처럼 한때 나약했던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운동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였다. 체육관 앞 낡은 빌라와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길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번호판조차 없는 그 차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별 4개가 밝힌 계급장이 언뜻 보이는 군복을 입은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국군 최고 지휘부의 일원이자 과거 최유진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태준 대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어온 자의 깊이와 통찰력을 담고 있었지만 체육관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의외로 따뜻하고 인자했다. 그는 부관에게 밖에서 대기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혼자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서자 체육관의 활기 넘치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회원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의 압도적인 기운에 저도 모르게 하던 동작을 멈추었다. 하지만 이 대장은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회원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던 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유진은 그를 보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군대식 경례 대신 옛 스승을 만난 제자처럼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여기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이 대장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최중령. 아니, 여기서는 최관장이라고 불러야겠지. 자네가 만든 왕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네. 그의 시선이 체육관 곳곳을 훑었다. 최신식 기구는 없었지만 땀과 노력의 흔적이 밴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을 느꼈다.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마주 앉았다. 이 대장은 최유진이 내온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은 보고받았네.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더군. 황동철이라는 자의 조직은 뿌리째 뽑혔고 그 과정에서 그들과 유착 관계에 있던 지역의 부패한 세력들까지 전부 일망타진했다고 들었어. 자네가 아주 큰 일을 한 셈이야. 최유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이 대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중령,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는 정말 이곳 생활에 만족하는가? 자네 같은 인재가 이런 작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이 나는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네. 자네의 능력, 경험, 그리고 리더십은 전장에서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여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내가 복귀를 주선하지.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아끼는 노장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하지만 최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사무실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밖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회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박지민에게, 소심했던 성격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젊은 여성에게, 그리고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웃음을 되찾은 노인들에게 머물렀다. 장군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길이 반드시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적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우리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군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복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 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다. 이곳이 저의 새로운 전장이고 저 사람들이 제가 지켜야 할 국민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이 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깊은 눈으로 자신의 가장 아끼던 부하였던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더 이상 전장의 지휘관이 아닌 사람들을 품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다. 이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네. 중령.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더 이상 권하지 않겠네. 자네는 어디에 있든 언제나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야.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것은 약속이자 국가가 그녀에게 보내는 보이지 않는 지원이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 누구도 자네와 이곳의 평화를 방해하는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보증하지. 이 대장을 태운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최유진은 그가 떠난 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사를 발견하고는 익숙하게 공구함을 가져와 조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과묵한 체육관 관장이었고 이 작은 평화의 세계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였다. 나레이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쉽게 잊곤 하죠. 최유진 중령이 오만한 폭력배들을 단숨에 제압했을 때 여러분의 속은 어떠셨나요?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